제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지금이 부동산 할 시점이고 때인가,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투자할 곳인가, 늘 투자할 시기와 지역을 좀 많이 좀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강의가 좀 짧지만 좀 핵심이 되는 투자의 시기, 그리고 또 투자를 할 지역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만 알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써먹는다면 쉽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의 의사결정법으로 항상 부동산 투자 시기와 관계없이 또 부동산 투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어쩌면은 제가 부동산 투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고민 상담 오면 듣고 바로 의사결정을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고민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 두 가지의 의사결정 체계만으로도 투자의 시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투자 지역을 골라내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은 지금 2대8. 지금의 투자 지역은 어디? 제목은 좀 쉽게 잡았습니다. 그냥 서울이라는 곳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라는 거 하나 하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투자 지역은 어디이지? 이런 제목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투자할 시기인지 아닌지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쉽게 결정을 해도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투자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투자 지역을 잘 선택한다고 한다면 또 자산 불리기에 남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투자 시기가 좋아지면 내 것도 오르고 남의 것도 오르는 그러한 현상에서 두 번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서울이 2대8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2는 투자를 해도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또는 상승하는 물건이 20%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가격이 내릴 확률, 하락 염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 80%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 2대8이 형성된 그 기본적인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 상승의 부담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제들이 지금 현재 가장 이 시장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제와 이 대출 규제, 그다음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만약에 지속적 영구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2대8 분위기는 계속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될 경우는 경제 침체인 상황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다 막는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큰 규모 공급을 하고 있는 건설사가 위험해야 되겠죠. 건설사가. 물론 건설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주택과 아파트 이런 쪽 공급을 주로 했던 회사들이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 사람이 없을 거고 또 살 사람이 없다라면 시장에 공급할 회사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인건비와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잠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느슨하게 낮춰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가 과연 대기업에만 영향을 거냐? 아니겠죠. 뭐 하나의 이삿짐 센터, 도배, 장판, 그리고 또 청소,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공급되는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팔아야 될 매매로 따른 부동산 업과 관련된 그 업종이 많이 침체가 되겠죠. 지금 작년과 올해 비교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뭐 임대, 전월세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수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90% 정도의 일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분들, 누가 집을 사야 또 이사가 이루어지고 큰 집으로 가야 작은 집을 또 누군가 채우고 이러한 도미노적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무너지니까 모두가 힘들죠. 그래서 한 경기라는 침체라는 부분, 경기라는 침체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도 있겠고 자영업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과 자영업과 부동산 사이에 하고 있는 금융업, 학원,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업도 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그만큼 타이어가 작은 바퀴로 돌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되니까 결국 부동산 규제도 어느 정도 빗장을 풀고 경기 활성화 쪽으로 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다시 2대8에서 뭐 4대6, 5대5 그러다가 어느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 7대3 또는 8대2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시장의 가격은 서서로 또 올라가거나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 지금 22년이지만 내가 24년이 됐을 때 또는 26년이 됐을 때 내가 이 서 있는 시점에서 나는 지금 어느 때이고 이 지역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하는 시장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주 핀셋처럼 잘 지역 분석을 하셔서 내가 오를 것만 선택하는 20% 내를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8대2 오르는 지역이 8이고 떨어지는 지역이 20%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주 쉽죠. 아무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 지역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는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라는 건 다시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한번 재미삼아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여기 요 숫자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경험을 직접 해고 왔을 테니까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요 한번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 시점이 있죠. 이건 2019년이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팔 물건이 없어지고 시장에 수요는 많이 있는데 공급, 규제로 인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될 물건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20, 21, 22 이렇게 돼서 올라왔죠. 22. 그리고 이 이전으로 또 다시 가서 보시면 2019년 이전에는 2013년, 14년 있었죠. 거의 바닥질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높았던 2008년이 있었을 겁니다. 2001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까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 처음 2001년, 2년에는 별로 살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살 사람은 2명이라면 20%라면 팔 사람들이 80%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좀 다져지고 바닥을 통과하면서 살 수요가 40% 늘어나고 매도는 서서히 60%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2007년, 6년, 7년을 거치면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살 사람들이 80%고 오히려 20%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올랐죠. 그러다가 리먼 사태 터지면서 2007년까지 고점을 가다가 2008년 고점 때리면서 이때부터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살 사람은 5 이하로 떨어지고 5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떨어질 지역이 50%가 넘어가고 오를 지역이 5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경계심, 두려움, 이제 내가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세 수요로 갈아타게 되죠. 그러니까 전세값은 오르고 다시 더 떨어지면 내가 언젠가 좋은 집을 사야지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세값과
전세값과 매매가가 얼마 큰 차이가 없으니까 떨어지면 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 하면서 전세 갭 투자가 이제 다시 또 성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서울도 3천, 4천, 뭐 2012년, 2014년 이때는 뭐 웬만한 아파트 뭐 3억 5천에 3억 2천 이렇게 전세 끼고 사는 시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올라도 3천 투고 3천 투자해서 2천만 원 올랐어 60% 올랐어 그러니까 다시 또 갭 투자가 늘어나게 되죠. 살 사람들은 6, 7 막 오르다가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살 사람은 30% 줄어들고 팔 사람이 70 늘어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보다는 떨어질 기대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우려 대신 당시 한 6개월 정도 조정받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떠한 가격이 오를 때는 수요가 증가할 때 2, 3, 4, 5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비례적 관계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수요가 1로 늘어났다가 상황이 좋으면 갑자기 6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7, 8로 바로 건너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조금 안 오르다가 푹 튀어서 움직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2022년 드디어 지금 2022년이 됐죠. 이 초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투자의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종부세의 중과와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하고 더 결정타는 대출 규제죠.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LTV는 살아있지만 DSR을 현격히 내려놓음으로써 2억 이상 대출 받기가 어려운 사양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고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에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보통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오는데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8.4%, 3주택자 대해서 12.4%의 취득세가 굉장히 중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또 그 주택수 배제 부분들을 삭제시킴으로써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 집 하나 있고 소형 아파트 또는 다른 소형 주택들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지금 현재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시적으로 올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중과해서 일반 과세로 해주고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다시 중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려고 하니 또 역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걸 기대하는 분들이 사지를 않는 거죠.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들어가니까 팔 물건. 가장 무서운 게 세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세금이 뭐죠? 아무래도 중과가 무서운데 중과가 무서운데 중과가 있는 게 양도세 중과세가 있겠고 종부세 중과세가 있겠고 취득세 종부세 중과가 있는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가장 무섭죠. 그런데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는 일반 과세로 바꿨고 내년에 6월 1일 이후에 발생될 종부세 중과가 무섭고 다시 또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이 되면 더 무서우니 지금이 팔아야 되는 시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좀 더 기다리자. 지금보다는 내년 3, 4월, 내년 5월 9일까지 9일 이전에는 반드시 다 주택자들이 양도세 무섭고 종부세 무서우니 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던져질 거다라고 해서 서로 지금 눈치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올 초반까지만 해도 5대5 정도의 균형된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팔 사람은 팔팔하게도 많고 지금 살 사람들은 20% 정도도 안 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아니라 제도적 세금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현재 큰 두려움이 생긴 거 있죠. 이자를 지금 많이 올렸잖아요. 작년 8월만 해도 0.05% 기준금리가 0.05%이던 게 지금 1.75에서 지금 2.25%까지 올랐죠. 약 4배 정도가 더 오르다 보니까 두려움이 지금 많죠. 항상 공포 속에서는 매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 9일까지는 아마도 시장이 많이 어수선할 거고 가격이 내리거나 조정받는 시장이 될 거다. 그렇다면 내년 5월 9일이 지난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 물건이 나가고 그럴 건데 또 한 단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년 5월 9일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면제해주고 있는 부분을 1년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또 부동산 시장이 수요 공급으로 인한 그런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흔들림 없을 거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마냥 내년까지 지켜볼 수 없고 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해제 조치를 1년 더 연장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20%는 어떤 지역이 오를 거냐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오를 거냐 이걸 또 사고하면서 오르는 시장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겠고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러한 20%의 지역이냐 아니냐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건 저는 너 그리고 다른 타인 모두들은 어떻게 살까를 놓고 많이 고민합니다. 나는 어떤 A, B, C, D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을 봤더니 내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는 너도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봤더니 그들도 좋아해요. 이런 지역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명품 주거지이거나 아니면 학군이 좋아지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아주 쌌다가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눠 모두가 좋아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모두가 싫어요. 이런 것은 2대 8이니 8대 2니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데는 사지 말아야 되고 이런 데는 임대로 살고 다른 지역 A, B, C 이런 지역으로 하나를 사두고 본인이 이런 데서 전세 끼고 하나 사두고 본인 이런 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D 지역을 안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야 될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키울 능력이 없다면 단점을 제거함으로써 장점만 남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들이 많이 있으면 단점들이 있는 걸 버림으로써 그나마 장점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나는 좋은데 나는 좋은데 친구가 싫어하고 다른 모두가 싫어해요. 이건 나만 좋아하는 것이요. 이런 데는 대부분 산소리, 새소리 나고 공기 좋고 섬이 보이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족은 A나 C 지역에 두고 본인이 가서 혼자 살아야 되죠. 근데 콱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나만 좋고 타인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걸 이렇게 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억세죠. 그리고 가족을 꼭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나만 좋아하는구나. 그런 경우에는 나 홀로 가서 뭐 집을 짓고 혼자 살거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좀 더 B와 A와 C 지역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당장은 다 나도 싫어하고 너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데 이게 바뀌어서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타인이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이다. 분명히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다른 건설 호재들로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사람들은 오르고 나만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투자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구나 했을 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너무 늦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때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실력만 갖춘다면 언제든 어느 때든 그때가 투자의 시기인데 내가 투자했을 때 나만 오르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부고요. 공부하는 자세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애물과 고난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그리고 나만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부동산 투자의 공부 열의를 갖고 열심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면 다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